반갑습니다. 답지는 나중에 집에 갈 때 드립니다. 미리 주면은 자기가 왜 틀렸는가 이 해설을 안 듣고 그죠? 채점만 하고 자기 생각이 꼭 맞다고 생각하고 해설을 안 들어. 이게 왜 틀렸지? 이거만 생각하고 그죠? 이게 뭐 답이 이게 아닌데 왜 이게 답이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 해설에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끝나고 드릴게요. 궁금할 필요도 없어. 뭐 다 잘 쳤는데 그제? 어려워요. 어쩔 생각인데 그러면 어려우면 안 돼요. 1페이지만 불러준다 답을 설명 페이지별로 내가 답을 불러줄게. 자 1번에 2, 2번에 5 빨리빨리 체크해. 3번은 2번 4번도 2 5번에 4 6번에 2 7번에 1 8번에 4 거기까지 하고 설명됐습니다. 빨리 설명 들어요, 빨리. 자, 봐봐. 자, 부동산의 개념인데, 이제 빨리 이거 봐,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해설지를 안 준다니까. 처음에 해설지하고 그거 자기 답하고만 계속 대조하고 설명을 안 들으니까 안 주잖아, 지금. 그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틀린 걸. 왜 틀린지 나중에 설명 들으면 알지. 그죠? 실력이 부족하니까 틀렸겠지. 1번에 이제 부동산은 물리적 측면, 이 기술 측면에서는 자연이다, 위치다, 공간이다, 환경이다. 일단 물리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그리고 3대 측면의 부동산,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 3대 측면의 부동산을 포괄해서 복합 부동산이 아니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그러니까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이 돼서 한 개 물건처럼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물건의 설치 의도에 따라서 항구적 의도를 갖고 설치해야 정착물이 되죠. 또 부착 방법에 따라서 손해 없이 제거가 가능하면 동산이지만 그 물건을 제거했을 때 손상을 가져준다. 그러면 그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되죠. 계속 부착되어 있어야 되니까. 또 물건의 적합 상태에 따라서 적합 상태 또는 물건의 성격 같은 말입니다. 어떤 물건을 특정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해서 제작을 했다. 그럼 그건 정착물로 당연히 간주가 되죠. 또 당사자의 관계에 따라 임대인이 설치를 하면 정착물이고 임차인이 설치를 하면 동산으로 간주가 되죠. 또 당사자의 합의 유무에 따라 나중에 두고 가겠다, 떼가지 않고 두고 가겠다 하고 합의를 하면 정착물로 간주가 되고 가져갈 걸 두고 가지 않고 나중에 떼가겠다, 가져갈 걸 합의하면 동산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게 없고요. 정착물을 구분하기 애매모호하다. 그때는 정착물로 간주하니까 매수인 소유가 되는 거죠. 또 이 5분 지문 꼭 기억을 해야죠. 경작 수확물이나 그리고 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 판잣집, 비닐하우스, 또 가식 중인 수목, 신문 가판대, 뭐 공중전화 박스라든가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은 항상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경작 수확물은 동산이지만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경작 노력이 없는 나무라든가 자연식생, 단열생 식물은 정착물로 간주가 되죠. 그죠? 구분을 다 하고 계셔야 돼요. 2번에 부동산의 특성 중에 자연적성을 대표하는 게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이런 성격이 있죠. 근데 자연적 특성은 원래 토지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물리적 성질이니까 인간의 힘으로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는 성격이지. 그러니까 부동성이든 부정성이든 영속성이든 개별성이든 자연적 성이 나오면 항상 물리적이라는 용어가 결합이 돼야 돼요. 물리적이라는 용어가 변화가 안 된다는 뜻이고 용도적이나 경제적이라는 용어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그건 자연적 뜻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인문적성이 변화가 가능하니까 인문적 뜻에서 용도적이나 경제적이라는 용어가 나와야지. 그럼 1번에 부동성이 뭐야? 토지는 물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 물리적으로 위치가 변화되지 않는 성격이 부동성이지 경제적 위치는 변화가 가능해요. 위치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부동성이고 또 부정성은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경제적 공급이 아니고 물리적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지.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되지 않는 성격을 부정성,
다만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성격을 부정시키라는 거고요. 그리고 4번에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인 면에서는 대체관계가 전혀 성립할 수 없죠. 대체관계가 성립하려면 동질적인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물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는. 그래서 개별성을 비대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성격. 다만 물리적으로는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전혀 성립하지 않지만 용도적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대체관계가 성립해요.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대체관계가 어느 정도는 성립하죠. 그러나 개별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3번은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죠.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지문은 뭐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여 투자재로 선호된다. 이 말이 바로 나와야 돼. 가치가 계속 존속되니까 투자 대상으로 선호되는 이유가 바로 영속성 때문이고요.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개별성 때문 아닙니까? 영속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5번이 옳은 지문이죠.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용도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최유용을 하게 하고 또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행과 전환이 용도를 변경해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용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창조적 이용이에요. 이 토지의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또 창조적 이용이 이루어지는 만큼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 그게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죠. 이 이행과 전환이 바로 이행지와 후보지를 뜻하는 거죠. 이 이행지나 후보지가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런 게 가능한 게 바로 여러 용도로 이용하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겠고, 3번에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속면이 전혀 없는 토지는 맹지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대지, 이 대지는 자루 대자니까 입구가 좁은 자루 모양의 토지, 입구가 아주 협소한 자루 모양의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절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인 지역이나 또 건폐율을 축소해서 건물을 못 짓게 규제를 강화하고 하고 있는 지역은 건부 증가가 나타나죠. 2절은 옳은 지문인데 원래 건부지는 건물이 있음으로써 부지 가치가 감가가 생겨 있어. 그러니까 건부지는 아무리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더라도 원칙은 나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왜 그래요? 건물 때문에 부지 가치가 감가가 생기있단 말이야.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지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게 원칙이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나지보다는 건부지가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가 이제 바로 건물이 있음으로써 부지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예요. 이 건부 증가가 나타나면 건부지가 오히려 나지보다 가격이 높게 평가되죠. 그게 지금 그 니은 지문에 나와 있는 거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거나 또 건물을 못 짓게 규제를 강하게 건폐율을 축소해가지고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지역은 오히려 건물이 있으면서 부지 가치가 증가해가지고 건부지 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옳은 지문입니다. 디귿에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안에 비어둔 토지는 공지가 맞죠. 디귿도 맞고 리얼에 소유권은 인정되나 활용 실익이 적다. 거기까지는 법지를 뜻하는 지문이지. 소유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은 인정되죠. 그러나 사용할 가치가 없어요.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는 토지. 이거는 이제 법지인데 법지는 경사 부분에 있는 토지죠. 윗집과 아래집 사이에 경사 부분의 토지를 법지라고 하는 거고 빈지는 거기 후반부에 만조 수위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에 있는 토지. 바로 해변에 있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바닷가, 이 백사장을 빈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후반은 빈지를 뜻하는 지문이지만 전반부는 법지에 대한 설명이가 틀려 있고요. 빈지 그러면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백사장을 어떻게 개인이 소유합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활용 실익이 매우 높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가 빈지가 되고 또 개인이 소유할 수는 있지만 실익이 없으니까 법률적 측면의 토지가 법지예요. 그러니까 법지는 법률적 측면이 강조되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법률적 측면의 토지가 되겠고 빈지가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활용 실익이 높은 토지니까 경제적 측면의 토지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구분해 두면 좋겠죠. 그다음에 미음에 답지가 아파트 단지로 전환되고 있는 가정에 있는 지역 이거는 당연히 후보지가 맞죠. 답지는 전답 가수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농지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지? 근데 아파트 단지, 주거지나 상업지, 공업지는 택지 지역에 포함이 되죠. 그럼 답지가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이 말은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지역 상환의 용도가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후보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적부상 등기 다니고 또 소유권을 구분하는 범위로서 법률적 개념, 즉 하나의 지분이 붙는 법에 있어서는 등기 등록에 다니는 필지가 되겠죠. 횟지가 아니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문제는 지금 못 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A의 가격이 10% 상승을 했어. A 가격이 10% 상승하면 A 안 서겠지. 그럼 A 수요랑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소합니다. 가격과 수요랑은 반비례한 게 수요의 법칙이니까 A 가격 오르면 A 안 사니까 A의 수요량이 4%가 감소했죠. 그런데 A 안 사면서 B도 안 샀어. 그럼 B 수요 어떻게 됐어? B 수요도 6% 감소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A 안 사면서 B도 사지 않았다. 그 말은 A하고 B는 함께 쓰는 제화입니까? 대신 사용하는 제화입니까? 우리가 대체제하고 보완제를 구분하는 포인트, 대체제는 만족도가 비슷하니까 서로 대신 쓸 수 있는 거야. A 대신 B, B 대신 A. 대신 사용하는 두 제화가 대체제죠. 대체제는 A 안 사면 B를 사고 B를 안 사면 A를 사니까 수요가 반대 방향이 돼야 돼. 수요가. 그 다음에 보완제는 함께 쓰는 제화니까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A 사면 B도 사고 A 안 사면 B도 안 사죠. 커피 사면 프림 사야 되고 바늘 사면 실 사야 되고 샤프 사면 사프 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함께 쓰는 거니까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그럼 A 안 사면서 B 안 샀다. 그럼 이거는 함께 쓰는 거야, 대신 쓰는 거야? A를 사지 않으면서 B도 안 샀잖아요. 그럼 같이 쓰는 거 아니야? 함께 쓰는 거. 커피 안 사면 프림 살 일이 없잖아. 바늘 안 사면 실 살 일이 없고 실만 삽니까? 바늘하고 실을 같이 사지. 그지? 그럼 이게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그럼 이거는 함께 쓰는 제와 보완제라. 이게 또 왜 보완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 가격이 상승했을 때 B 수요 감소했잖아요. 두 제와의 가격과 수요가 동일방으로 변하면 뭐가 되고? 대체제. 가격과 수요가 동일방이니까 대체제. 가격과 수요가 반대방이면 보완제. 얼마나 많이 해서. 그럼 이거는 일단 보완제라는 건 알겠죠? 근데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음수가 나야죠. 자, 기억은 이제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건데 가격 탄력성은 A의 가격이 변할 때 A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 걸 측정하는 거지. 근데 A 가격이 10% 상승하자 A 수요량이 4%가 감소했어. 그럼 이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분은 플러스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감소분은 마이너스니까 분모분자의 부호가 반대 부호죠. 그럼 이건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항상 절대값으로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양수하고 똑같이 취급되니까 10분의 4야 그냥. 10분의 마이너스 4가 아니고. 그럼 10분의 4니까 0.4죠. 근데 가격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클 때를 탄력, 1보다 적을 때를 비탄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가격 탄력성이 0.4니까 당연히 비탄력이다 그래야 되겠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는 이제 교차 탄력성인데 이 교차 탄력성은 두 제와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제와인 B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나 이걸 측정해가지고 요 두 제와의 관계가 대체제 관계냐 보완제 관계를 알아보는 거죠. 근데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계산을 하지만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은 수요량이 감소하면 감소분을 그대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야 제와의 종류를 구분하니까 그지? 그럼 A의 가격이 10% 상승하자 B의 수요량이 6% 감소했잖아요. 감소. 그럼 A 가격 상승하면 상승분이 플러스인데 수요량이 감소하면 이 감소분은 마이너스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음수가 나와야지. 절대값으로 계산을 안 하니까 10분의 마이너스 6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6이고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큰 양수일 때 두 제와는 대체제가 되고 교차 탄력성이 음수면 두 제가 보완제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기억은 가격 탄력성은 0.4니까 비탄력. 그러면 이연의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 0.6. 두 제와의 관계는 보완제가 되겠지. 가격과 수요가 반대방으로 변하니까. 그지? 이걸 자 보완제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방이고 대체제는 가격과 수요가 동일방이다. 알고 있습니까? 진짜 안다고? 그럼 이 문제 맞았어? 그럼 이거 맞았으면 6번도 맞았겠네. 6번을 봐라. 6번에 2번 질문을 보세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고순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보완제는 가격과 수요가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럼 보완제 가격 하락하면 수요 증가하겠네. 수요하고 가격이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고순은 우측 이동하지. 그러니까 2번 질문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른 거 찍고 있어요? 가격하고 수요가 동일방이면 대체제, 가격과 수요가 반대방이면 보완제.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꽁이 도대체 어디 가서 뭘 찾고 있는지, 그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밤에 잠을 잘못 잤는지 참네.
아침에 뭐 오다가 비가 와가지고 비 맞은 소똥을 밟았는지 뭐. 5번에 수요 그러면 세 가지가 떠올라야죠. 일단 수요나 공급은 첫째 1번 지문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유효 수요여야 되죠. 그러니까 구입의사와 구입력을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여야 됩니다. 그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수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명시되어야 책정이 가능한 유랑 개념이죠. 저랑이 아니고 유랑 개념. 물이 흘러가는 유랑 플로우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요 그러면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고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 그러니까 물건을 샀어 안 샀어. 아직 사기 전이다. 구매하고자 의도만 하고 사기 전. 그래서 실제로 구매량이 아니고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이니까 사전적 개념이란 말이야. 수요는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4번 지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부동산을 구매한 양은 이거는 구매량이고 소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량이라고 하지 않고 수요량이나 공급량은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고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 또 공급량도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고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이다. 그게 작년 2년 이게 답으로 나왔어. 수요 개념에서. 근데 아직까지 이걸 몰라가지고 다른 걸 찍고 있다. 참 서글픈 일 아니겠어요?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는 문제는 점수를 따야죠. 다른 걸 찍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효 수요라는 거는 구입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수요죠. 근데 이 구입 능력을 판단할 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도 그 돈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죠. 당연히 구입 능력이지만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했어요. 그 돈으로 아파트 안 삽니까? 아파트 사면서 자기 돈으로 다 샀어? 대출 받아서 샀잖아요. 그럼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확보한 것도 그것도 구입 능력 아닙니까? 그죠? 그 돈으로 물건을 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유효 수요에 포함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된 거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5번에 부동산은 수요자도 소수, 공급자도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죠? 수요자, 공급자가 모두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수요자가 소수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바로 이 고가성 때문이죠. 뭐 전혀 하자가 없어요. 6번에 수요 공급에 대한 기초 개념으로 올바른 거. 해당 부동산 가격.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냐, 수요의 변화 요인이냐.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오직 해당제와 가격밖에 없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에서 해당제하는 부동산 아니냐. 그럼 해당 부동산 가격. 이거는 해당제와 가격이니까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지.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생기면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이렇게 되겠죠. 수요곡선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죠.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럼 2번은 옳은 지문. 대체제는 가격과 수요가 동일 방향, 보완제는 가격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니까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지.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곡선이 우측 이동하겠네. 그다음에 3번에 소득이 변한 거는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의 변화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한 거니까 그지?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유일하게 해당제와 가격 그거밖에 없어. 1번 지문에 해당 부동산 가격 이것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뭐 소득, 인구, 보완제 가격이나 대체제 가격, 금리 이런 거는 모두 수요의 변화 요인입니다. 그리고 4번에 이자율이 인하된 거는 수요의 증가 요인이죠.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시장은 불황일 때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부동산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나 예금 시장이 불황이라면 부동산을 사러 오는 거지. 지금 예금 시장이 호황이 돼가지고죠. 정기예금 이자율이 1년에 60%다. 집 팔아갖고 은행에 예금해 놓지. 1억 넣으면 6천만 원 이자 들어오는데, 그지? 다리 밑에 살아도 아마 은행에 예금할 걸. 대체 시장이 호황이면 부동산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겠지. 대체 시장은 불황일 때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증가시켜 준 것은 건설업체에게 규제를 완화해 준 거잖아요. 건물을 더 높게 더 넓게 건축할 수 있으니까 이건 규제가 완화된 거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고 공급의 증가 요인이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 생산비가 상승한 것은 공급의 감소 요인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7번에 수요가 증가하고 자 봐라.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고 할 때 그래서 그럼 요까지 또 해가지고 수요 공급이 반대방이다. 그러니까 가수 적어왔다. 또 가수 적어놨더라고. 적어놓고 또 가수니까 가격은 수요 따라 양은 가격은 수요 따라 가격은 수요 따라니까 반드시 상승하죠. 그리고 양은 알 수 없죠. 그럼 양이 알 수 없다는 말은 뭐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문제를 풀면서 가수 적어놓고 가격은 수요 따라 양은 알 수 없다. 여기까지 적어놨더라고.
그래 놓고 답을 2번 찍었어. 그죠? 내 누구랑 얘기는 안 해요. 자기 시험지 한번 봐라. 누가 그래 놨는지. 아니, 한번 봐라. 양은 알 수 없으면 세 가지가 다 나오는데 어떻게 반드시 증가합니까? 감소하는 경우도 있잖아. 지금 불변인 경우도 있고. 그럼 반드시 증가한다 그래도 안 되고 반드시 감소한다 그래도 안 되지, 양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다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은 1번에 있는 것처럼 증가, 불변, 감소가 모두 발생할 수 있지.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반드시 증가한다 그래도 안 되고 반드시 감소한다 해도 안 되죠. 왜? 증가나 감소가 다 나오는데 어떻게 반드시 증가한다 그러면 감소는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2번,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지. 그다음에 또 가격은 반드시 상승만 하잖아요. 상승만. 하락하는 경우 없어요. 불변인 경우도 없고.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래량은 세 가지가 다 나오니까 답은 무조건 1번만 돼야죠. 3번이나 4번 뭐 이런 거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지. 8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 수직선이다 이 말이야. 공급 곡선은.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곡선이 일단 수직선이 된다는 거죠. 그지? 그 곡선이 수직선이다. 그러니까 3번에 공급 곡선은 수직으로 표시되고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요 상태에서 조금만 증가해봐. 수요가 약간만 증가해버리면 공급이 전혀 이루지 않으니까 가격은 아주 큰 폭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은 큰 폭으로 급등하고 맙니다. 공급이 전혀 이루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게 있지. 완전 탄력일 때는 뭐가 변화가 없다? 가격이 불변이고 완전 비탄력 때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양이 변화가 없다. 그럼 1번에 지금 공급이 완전 비탄력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은 항상 뭐 양은 언제나 불변이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양이 불변일 때가 완전 비탄력, 가격이 불변일 때가 완전 탄력 아닙니까? 그지? 그다음에 두 번째 신축에 의한 단기 공급 곡선 불가능이죠. 우리 단기가 뭐야?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을 단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주택의 신축은 단기로 불가능하니까 공급이 딱 고정돼 있고 공급 곡선이 항상 수직선으로 표시가 되죠. 공급이 불가능하니까. 또 토지의 물리적 공급도 부정성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언제나 수직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 3번은 전혀 하자가 없고요. 그다음에 5번 지문이 뭡니까? 사회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토지 시장에 공적 개입이 필요한 명분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생산이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전혀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다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자 한단 말이야. 그럼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사익은 중시될 수 있으나 공공복리를 실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자는 거지. 그걸 뭐라 그래요? 토지 공개념이라 한단 말이에요. 토지 공개념. 그 토지 공개념 제도가 도입되는 근거가 바로 뭡니까? 부정성이잖아요. 부정성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수직성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전혀 하자가 없는 지문이지. 어디가 틀렸어 그게. 4번은 그죠? 우리 누누이 했잖아요. 헨리 조지는 우리 고전학파들이 지대를 뭐로 규제했다? 고전학파들은 지대를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불로소득 경제적 잉여다 이렇게 봤죠. 공짜 이익이다. 그래서 이걸 그냥 두면 형평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지대인 불로소득을 세금을 부과해서 환수하자 그랬어. 그때 세금을 부과했을 때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 말이야. 그냥 비탄력이 아니고 뭐? 완전 비탄력. 그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자가 전적으로 불리하니까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부담하겠죠. 그리고 공급자인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다 부담하니까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을 그대로 정부가 환수해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책적 효과가 100% 나타나요. 또 공급이 완전 비탄력 때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공급량이 변화가 없으니까 공급량이 감소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 단세론은 사회적으로 아주 호평을 받은 운동이라 그랬지. 그럼 요 4번 지문이 왜 틀렸냐? 토지 보유세를 부과해도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 그래야 돼. 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완전 비탄력이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 때는 공급자가 이 세금을 다 부담하니까 수요자에게 전혀 세금을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또 세금을 부과했을 때 공급량이 감소한다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량이 감소하지 않는다니까 양의 변화가 안 생길 때가 완전 비탈 때 아닙니까? 이제? 그럼 공급량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 그래서 효율적인 세금으로 평가된 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운동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를 부과해도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 이렇게 고쳐야 옳은 점이 됩니다. 8번은. 8개 다 맞으면 손 들어봐요. 여러 명이 있어야 돼. 여기는 지금 거의가 다 손 들어야 돼. 8번까지는. 여기까지 지금 뭐 틀릴 게 어디 있습니까? 젠장, 그죠? 한 서너 명 들고 앉았다. 젠장. 벌써 한 개, 두 개 틀렸다는 뜻이지. 참네. 자, 뒷장으로 넘겼지. 자, 빨리 답 체크해요. 9번에 1, 10번에 3, 11번에 5, 12번에 5, 13번에 5, 14번에 3, 15번에 1, 16번에 3, 17번에 3. 자, 그까지 또 체크해놓고, 또, 자, 한 페이지씩 이렇게 불러줘야 돼. 그래야 이제 궁금할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 여기서 틀리는 건 이제 10번 문제가 좀 어려운데, 9번 문제는 여러분이 이미 다 푸는 거야, 그지? hợp 확률모에서 고액융율을 계산할 때는 이제, 매장 규모를 그냥 거리 제곱으로 나눠가지고 비율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인구 10,000명인 도시인 거네 할인 매장이 2개 있어요. 근데, 이 도시 인구의 90%가 할인점 A나 B를 이용한다 그래서, 그럼 10,000명 중에 90%니까 당연히, 그지? 9,000명이 A 할인점 아니면 B 할인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할인점이 A도 있고 B도 있는데, 이 중에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과 그 다음에 A 할인점을 이용할 이용객 수를 구하라 그래서 꼭 이건 이제 매장 면적을 그냥 거리의 마찰 계수성으로 나누는데 마찰 계수는 2다 하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는 매장 면적이 9,000이고 거리가 3이니까 3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지. 마찰 계수가 2라 그랬으니까 요게 거리의 마찰 계수성이니까 마찰 계수가 2면 여기에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건 당연히 9,000을 9로 나누니까 1,000이 되겠고 B는 25,000인데 거리가 역시 5라. 근데 5의 제곱으로 나눠야 되니까 25로 나누면 역시 1,000이 되죠. 그럼 AB 전체의 유인이익이 얼마가 나왔냐? 2,000 아닙니까 전체가. 근데 그 전체 2,000 중에 A가 1,000, B가 1,000을 차지하니까 A도 2분의 1, 50%고 B도 시장을 50% 점유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A의 시장 점유율도 50%가 되고 B의 시장 점유율도 50%야. 그리고 이 인구 10,000명의 90%인 9,000명이 A 아니면 B 하는 점을 이용하는데 이 중에 50%가 A 하는 점, 또 50%가 B 하는 점을 가니까 A 하는 점을 이용할 인구도 4,500명이 되고 B 하는 점을 이용할 인구도 4,500명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50% 4,500명. 이거야 뭐 이제는 이제 쳐다보면서 뭐 계산하고 할 것도 없어. 눈으로 보면서 바로 답이 바로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다음에 10번 문제 밑에 줄 쳐놨죠. 여러분이 처음 봤지? 10번 밑에 줄 쳐져 있잖아요. 번호 밑에. 그 이유가 뭘까요? 풀지 말라고요. 올해 4월에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그대로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 문제에 출제된 거는 왜? 출제위원이 똑같다 이 말이야. 감정평가사 출제했던 출제위원이나 중개사 지금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똑같이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유심히 봐두라 이 말이야. 출제진 게 7문제 있을 거예요 오늘. 유심히 찾아보면 지금 뒤지지 말고 뒤에 넘기면 다 나와 있어. 그 문제들은 잘 봐두라 이 말이야. 다 의미를 가지고 줄도 쳐놓은 거야. 그냥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는 그죠? 다 이렇게 알고 있는 문제죠. 균형각이나 균형량 구하는 거나 다 알지. 근데 해보니까 답이 팍 안 나오지. 왜 안 나올까요? 함수에 분수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2분의 1p. 그러면 이제 이 분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분수를 평수로 바꿔서 구하는 요령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니? 2분의 1p를 평수로 바꾸려면 곱하기 2 해주면 2분의 2가 되니까 1이 되잖아. 그럼 분수가 평수로 바뀌죠? 그래 놓고 풀면 아주 쉽지. 그러니까 여기 그걸 모른단 말이야. 지금 단기 함수, 단기 함수에서 장기 함수로 변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단기 함수에서 공급량 QS는 300이에요. 근데 수요량 QD 또 장기 함수에서 공급량은 얼마야? 장기 함수에서 공급량은 400 아니 P 플러스 250이네. 장기는 그죠? 공급량이 P 플러스 250입니다. 근데 수요량은 장단기가 동일해. 수요량은 장기든 단기든 간에 전부 다 400 마이너스 2분의 1P다. 그지? 장단기가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400 마이너스 2분의 1P. 그럼 장기도 수요량은 400 마이너스 2분의 1P 아닙니까? 그지? 근데 이게 분수잖아, 지금 P가. 2분의 1P, 그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평수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 곱하기 2를 해주면 평수가 되겠네. 그지?
분모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하면 그냥 2분의 2니까 1 아닙니까? 그럼 요게 이걸 이제 평수로 바꾸려면 이 전체에다가 곱하기 1을 하란 말이야. 전체에다가 곱하기. 그럼 요게 곱하기 2 했으면 여기도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1을 해야 되는 거지. 한쪽만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양변에다 곱하기 1을 해야 균형이 맞춰지는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 1을 해놓고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단기는 먼저 공급량은 600이죠. 근데 수요량은 얼마야? 800 마이너스 P 아닙니까? 그지? 고로 P가 얼마라는 뜻이라. 요거 넘보면 P가 200 아닙니까? 그럼 P가 200 나왔죠? P 200 나왔으면 이제 Q는 얼마? 원래 함수에다가 P를 대입하라고 말해. 원래 함수. P가 200 나왔죠? 그 원래 함수가 400 마이너스 2분의 1P인데 P가 200이면 400 마이너스 100이라는 뜻이니까 Q는 300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P가 200, Q가 300이야. 단기는 그지? 근데 이제 장기는 공급량은 얼마? 이거 곱하니까 2P 플러스 500이죠. 그러면 수요량은 똑같으니까 이제 800 마이너스 P죠. 양변에 2를 다 곱해서 계산하면 그럼 요거 이제 넘어가고 또 이거 넘어가면 3P가 얼마고? 300이니까 고로 P가 얼마? 100이 나왔잖아요. P가 100. 그럼 P가 100 나왔으면 이제 P에다가 100을 대입하라고. 원래 함수에다가 P에다가 100을 대입하면 Q가 나오겠지? 그럼 P에 100 대입하면 얼마야? 400 마이너스 50이라는 뜻이죠. 2분의 100이니까. D가 50 아니야. 그럼 400 마이너스 50이면 얼마고? 350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은 200에서 얼마로? 100으로 변화됐지. 그러니까 가격은 100만큼 감소했네요. 그죠? 100 감소했고. 그 다음에 Q, 양은 300에서 350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50만큼 증가한다 이 말이야. 아니, 가격은 100 감소, 양은 50 증가.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아는 거야. 다 아는 건데, 그지? 이제 분수가 나오면 이렇게 분수 상태로 놓고 계산하면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힘들어. 잘 안 되잖아. 그죠? 2분의 1P가 0.5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잘 안 되니까 평수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해가지고 평수로 바꿔서 계산하죠. 요런 걸 하면 이런 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틀려도 상관없단 말이야. 오늘 틀려도 이제 다음에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개의 문제가 뭐냐. 이거 그래 잘 받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 잘못된 게 내가 어제도 얘기를 해줬지. 자, 8번까지 풀다가 9번에 지금 계산 문제가 처음 나왔죠. 이 헛부의 확률은 당연히 푸는 겁니다. 그지? 푸니까 이건 답 나왔지. 쉬우니까. 근데 10번도 또 계산 문제죠. 그러니까 풀어서 9번 답 나왔거든. 또 10번 들고 앉아서 푸는데 안 나오지. 그래갖고 한 2분, 3분 쓰다가 아이고 모르겠다고 체크하고 그냥 넘어갔죠. 오늘 그런 분 많았을걸.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뒤로 제끼라. 지금 풀지 말고 9번, 10분을 풀지 말고 11번으로 바로 가라니까. 다 체크해놔. 그냥 9번, 10번, 12번 다 체크하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수순위 문제부터 먼저 풀고 나중에 풀어요. 나중에. 순서대로 안 풀어도 안 잡아간다. 알았죠? 그래 계산 문제라는 건 요렇게 지금 10번처럼 그죠? 우리가 늘 보던 문제지만 항상 함정이 언제든지 도사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딱 풀다가 한번 딱 맥히면 그다음부터는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머리가 하얘져요. 그럼 다음 문제도 또 안 풀리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서술형 문제부터 풀고 나중에 계산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요런 걸 좀 습득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게 모의고사가 그죠? 실제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훈련을 하고 실전에 가서는 모의고사처럼 편안하게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행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답안지를 딱 받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1교시 1 적고 1에 마크하고 문제에 여기 지금 A행 돼 있잖아. 여기 문제 A행 그럼 A행 A 적고 A에 마크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수험번호도 지금 시험이 지금 3주도 안 남았는데 자신의 수험번호 8자리도 못 외워가지고 수험번호 그대로 놔두고 하나도 기재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안 적고 그냥 답만 적어서 내고 그게 뭐 시험장에 가서 그렇게 하고 나올 거예요. 이게 다 훈련이라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안 했습니까? 이런 걸 훈련하는 게 모의고사인데 그런 데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이 OMR 카드에서 그지? 정답은 2번을 잘못 체크해서 3번으로 체크했죠. 그런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2로 다시 적으면 돼요. 근데 수험 번호라는 건 문제지 형별, 이름, 그 다음에 교시 체크하는 거는 절대 수정 자체가 안 됩니다. 잘못 적으면 답안지 자체를 바꿔야 된다니까 그거는. 근데 답안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못 작성해서 바꿔봐요. 그 다음부터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마음이 쫓기게 되고 불안해가지고 답안지 마크도 제대로 안 되고 글자도 눈에 안 들어와. 그걸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았거든. 동영 모의고사가. 다른 과목도 제가 있든 없든 간에 그죠? 딱 OMR 카드부터 주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를 주기 전에. 그 문제지 딱 받자마자 이름 적고 그다음에 교시 체크하고 그죠? 교시는 1차는 무조건 1 체크하는 거야. 그다음에 2차는 중개사법하고 공법이 1교시죠. 공시제법이 2교시고. 그죠? 1교시까지는 1을 체크하는 거야. 2 체크하는 거는 공시제법만 2 체크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2교시 그게 차수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교시를 체크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시. 1차, 2차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1교시냐 2교시냐 이걸 체크하는 건데 1차는 2교시가 없잖아요. 1시간에 다 치잖아. 100분 만에. 근데 2차는 중개법, 공법을 100분 치고 중간에 50분 쉬고 나서 2교시에 공시제법을 다시 50분 치는 거예요. 어이? 그럼 공시제법만 2교시지. 나머지는 다 1교시죠. 뭔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나 지금. 1차 과목은 1교시밖에 없잖아요. 2교시가 없으니까 1체크 해야 되겠지. 근데 2차는 1교시, 2교시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개법하고 공법을 칠 때는 1교시 1회 체크하고 공시제법 칠 때만 2교시 2회 체크하시라고. 알았죠? 그걸 체크를 잘못하면 다시 답안지 바꿔야 되고 그렇다고. 답안지 한번 바꾸는 순간, 그지? 그때부터 그냥 정신이 혼미하고 시험 제대로 못 칩니다. 그러니까 수험 번호도 8자리 좀 외우고, 자기 수험 번호 8자리, 그지? 0491, 0492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맞나? 자기 수험 번호 뭐고 외워봐라. 뭐고? 그거 봐야 되나? 1차만 응시하는 사람은 0491이에요. 04는 지역을 의미해요. 대구 지역. 대구 지역이고 그 다음에 9192 그 다음에 종합응시자는 2차 응시하려면 0492가 되고 1차 응시하려면 0491로 시작하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응시자는 종합이 0491이가 91이고 1차 응시하려면 0499 종합이 2예요. 종합이 2고 1차 응시하려면 1이고 2차 응시하려면 또 달라 또. 그러니까 0491, 0492, 0493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 그 차수를 구분하는 거거든. 앞에 공사는 지역을 구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 수험으로 8자리 외워가지고 그죠? 자기 수험을 좀 적어보고 해. 내일부터 좀 제발. 얘 좀 믿지 마라 이제. 시험 우리 항상 시험을 치고 나면 그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1년을 준비를 했거든. 1년을 준비했는데 그 하루 그 10월 30일 하루에 당락이 결정되면서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근데 그 하루 심혈을 기울이지 잘못하면 그러면 1년 농사가 헛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실력이 합격할 수준이 돼 있고 합격 점수가 나온 사람이 답안지 작성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꼭 2명 이상이 나와요. 우리 학원에서 그래. 우리 학원에서만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학원에서만. 자, 여러분이 1차가 100분 동안 80번까지를 치죠? 80문제를 100분 치죠? 그럼 어떻게 치라 그래서 제일 먼저 9시 반에 시작할 때, 그죠? 자, 오늘 시험 치료 요령부터 알려줘야겠다. 자, 9시 반부터 1차가 시작이죠?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입니다. 1차가. 그 다음에 1차가 끝나면 1시간 50분을 쉬어요. 점심시간이라 1시간 50분. 1시간 50분 쉬고 2시 반까지 입시를 해가지고 1시부터 2차가 시행돼. 그렇게 해서 1시부터 2시 40분까지 100분간 2차 1교시를 칩니다. 중개사법 공법. 그걸 치고 50분 쉬어요. 50분 쉬고 3시 반부터 4시 20분까지 2차 2교시가 시행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끝나는 건 4시 20분에 끝나요. 알았어요? 근데 1차 시험이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시행이 되는데 1번부터 뭐 나옵니까? 개론이잖아요. 그죠? 개론 풀어야 되지. 근데 개론은 계산 문제가 9개 아니면 10문제가 반드시 나와 있죠. 10문제 가까이 나오니까. 근데 9시 반부터 해가지고 10시 5분까지 써야 돼, 개론을. 35분 만에 무조건 개론을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개론을 35분 만에 끝내는데 계산 문제를 풀지 마라 이 말이야. 계산 문제를 풀지 말고 무조건 그죠? 35분 만에 서술형 문제를 다 풀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가지고 계산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9시 이제 35분 동안에 풀었죠. 그럼 요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시까지, 그지? 11시까지 55분을 주는 거야, 55분. 55분 동안 민법을 풀어란 말이야.
그 개론은 35만에 끝내고 민법은 55분 주는 거야. 민법이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근데 민법을 먼저 풀면은 이 케이스 문제가 많고 사례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고를 연상해 가다 보면 시간이 언제 흐르는지 자기도 모릅니다. 70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민법에. 민법부터 푸는 사람이. 그러면 개론 풀 시간이 어디 확보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시간 한별 해가지고 민법까지 55분을 주고 다 풀어 11시까지. 근데 10분 남잖아. 그죠? 그럼 10분 남는 시간 뭐 해야 됩니까? 마킹부터 해야 돼요. 그동안에 친 거 지금 70개를 풀었잖아요. 계산 문제 10개 빼고. 그죠? 70문제 푼 걸 답안지에 옮겨놔야 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가지고 계산 문제 한 개 풀고 한 개 적어놓고 답안지 제출하세요. 30초 남았습니다. 할 때 한 줄로 쫙 밀고 그냥 딱 내면 돼요. 그래야 시간이 안배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절대 민법 몇 문제 못 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킹을 안 하고 또 민법 풀고 나서 다시 또 계산 문제 안 풀었다고 계산 문제 풀러가죠. 마킹 안 하고. 근데 시간이 언제 그런지 몰라요. 한 문제에 가다 보면 막 2분, 3분 가는 그거 많잖아. 그러면 자기가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풀다 보면은 1분 남았습니다. 답안지 제출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때 이거 마킹 하려고 그러면 손이 떨려가지고 막 답안지에 떡칠을 하고 답안지를 3번, 4번 바꾸고 막 난리가 난다니까. 불안해가지고 안 돼. 마크가. 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페널 때 하면은 10초에 5초에 5개씩 체크하잖아요. 그죠? 2, 1, 2, 2, 3 이래가지고 한 번에 5개씩 바로 딱 체크하고 이래 하죠. 어떤 사람은 1번 체크, 2번 체크, 1번에 뭐, 2번에 뭐 이렇게 한 개씩 체크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령이 되면 5개를 외워가지고 한꺼번에 체크하잖아. 그죠? 그지? 근데 체크할 때는 꼭 번호부터 확인하고 문제지 번호가 23번인데 답안지 번호도 23번을 체크하고 있는 거야. 이걸 봐가면서 확인을 해야 돼. 그지? 한 줄 밀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OMR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에이? 번호가 이렇게 쭉 있잖아. 근데 계산 문제를 요거 띄우고 이것도 띄우고 뭐 띄웠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요걸 띄웠는데 이제 이게 27번이다. 그럼 27번 띄웠으니까 요 답을 체크를 안 하겠죠. 근데 문제에 27번이다 되고 체크 안 했다고 요리하면 안 돼요. 이거. OMR 카드에는 이런 거 절대 체크하면 안 된단 말이야. 수승 사인펜으로 답안 마크만 해야 되지. 다른 거 그죠? 터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체크해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컴퓨터 인식 안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제 이것도 체크하는 거예요. OMR 카드에 체크를 하지 말고 체크 안 한 번호를. 이래가면서 이 답안지 체크하는 훈련부터 좀 해가지고 가 제발. 빵점 처리돼가지고 떨어지고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70분까지 다 풀었으면 이것까지라도 그죠? 마크 해놓으면 나중에 답안지를 뺏기면 그동안에 마크한 것만 갖고 48개를 맞아도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거 마킹을 안 한 상태에서 계산 문제 풀다가죠. 15분까지 풀었는데 답안지 제출하세요. 지금 제출하면 회수 안 합니다. 내야 되겠지. 문제 풀어놓은 것도 마크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마크부터 한 뒤에 계산 문제 풀어야 말이야. 알았죠? 요령을 알려주잖아. 좀 시킨 대로 좀 해봐. 그렇게 해갖고 시간도 좀 단축하고 뭐 계산 문제를 아무리 잘 풀어도 모든 계산 문제를 다 풀고 다 맞아가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아무리 그 수학과 나오는 사람도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계산 문제를. 뒤로 무조건 체크해야 돼. 11번에 효율적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중 무슨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라.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고 현재나 미래 정보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시장 아닙니까? 근데 이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이라 그지? 그다음에 중강성 시장은 과거 정보는 반영돼 있고 현재 정보도 반영돼 있어요. 그러나 미래 정보가 아직 반영이 안 됐죠. 근데 과거와 현재까지 정보를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지?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미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된 시장이지. 근데 정보가 가격이 이렇게 반영이 돼버리면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지? 그럼 지금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가 반영돼 있으니까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겠죠. 근데 현재나 미래 정보가 남아있지. 그러면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하면 당연히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죠. 약성은. 그지? 기본적 분석을 한다거나 미래 정보를 활용한다면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나 미래 정보는 초과이익 획득이 가능한 시장이고 2번의 중강성 시장은 기술적 분석을 해도 초과이익을 누릴 수가 없고 또 기본적 분석을 해도 초과이익을 누릴 수가 없어. 왜?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만을 분석하는데 이미 반영이 됐고
현재까지 정보도 다 반영됐으니까 기본적 분수로도 초과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중간은 오직 뭐만 미래 정보로만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 중간성 시장이지 오직 미래 정보를 활용해야만 초과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번에 약성과 중간성은 초과인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강성은 초과 이윤뿐만 아니라 정상 이윤마저 누릴 수 없다. 정상 이윤을 누릴 수 없는 시장은 없어. 모든 시장에서 정상 이윤은 전부 다 획득 가능하죠. 그다음에 4번에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뭐다? 할당 혈축 시장이죠. 그러나 할당 혈축 시장이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할당은 완전히 될 수도 있고 불완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인을 획득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해서가 아니지 할당 혈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옳은 질문인데 이제 할당 혈적 시장은 정보 가치만큼 정보 비용이 투입되는 시장이다.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해서 정보 가치만큼 정보 비용이 투입되어 버리면 누구도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다는 거야.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할당 혈적 시장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아직도 초과를 획득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할당 혈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인을 획득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가지 이 5번이 옳은 질문이고 이거하고 이제 구분할게.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의 승률 조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으니까 수요자와 공급자도 다수 존재하고 상품도 동질적이고 또 시장의 진입과 퇴고도 자유롭고 정보도 완전해지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 그래서 정보가 완전해졌다면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 아닙니까? 그지? 고로 완전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또 존재하고 정보 비용이 수반된단 말이야. 그거는 부동산 시장은 이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불안정 경쟁시장이지 완전 경쟁시장은 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할당 혈증이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되고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 그 다음에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이유는 할당 혈증이지 못하기 때문. 이걸 이제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12번에 진파리가 내 집만을 위해 연 2천만 원의 연이율 10% 3년 만기 청약주에 가입을 했고 3년 후 은행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랬어요. 자, 이게 어제 풀어드렸으니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게 매년 2천만 원씩 3년간 예금했을 때 3년 후 찾아주는 돈이 얼마냐 이 말이죠. 뭐 계산하는 거고 매년 2천만 원씩 3년 예금하면 연금이고 3년 후 가치를 구하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라 그 말 아니야?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는 연금 금액에 연금의 내과 계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지? 근데 연금 액수는 매년 불입하는 연금이 2천만 원이라고 그랬지? 그럼 2천만 원에 연금의 내과 곱하는데 요 수식을 여러분이 모르잖아 지금. 요 외워야 되는데. 연금의 내과 계수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 2천만 원 곱하기 이자율이 지금 몇 프로라고 해서 10%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율이 10%니까 0.1 그리고 1 플러스 10%니까 0.1에 3년 불입하니까 3성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1 플러스 0.1에 3성이 얼마입니까? 1.1에 3성은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하면 1.331이잖아. 그지? 근데 1.331을 분자는 1.331에 1을 빼야 되니까 0.331이 되겠죠. 분자가. 요 전체 분자의 크기는 얼마? 0.331이라고. 근데 0.331을 또 0.1로 나눠야 되죠. 나누면 3.31이 0.1로 나올 때는 이 점이 한 칸 뒤로 와서 한 단위 커지는 거야. 그지? 그러면 전체 요 연금의 내각계수 값 자체가 얼마나? 3.31이다 이 말이야. 그럼 2천만 원 곱하기 3.31 하면 되잖아요. 그 답이 6,620만 원 이렇게 되겠네. 이제. 자, 이자율이 10%고 3년 후 연금의 미래 가치는 연금의 내각계수는 3.31입니다. 이자율이 10%일 때는. 그러면 자, 요 값이 3.31이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매년 3천만 원씩 3년간 불입했을 때 3년 후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3.31 하면 되죠. 그럼 3천만 원씩 매년 불입하면 이자율이 10%고 3년 후 찾을 수 있는 금액은 9,930만 원이 되는 거야. 그죠? 3.31 곱하면 되잖아. 3천에다가. 그럼 9,930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3번 9,930만 원은 매년 3천만 원씩 3년간 불입했을 때 찾아주는 돈이고요. 2천만 원씩 불입하면 2천에 3.31 곱하면 6,62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찍어도 이자율이 10%고 2천만 원씩 불여오면 3년간 원금 6천 들어가거든. 그럼 이자 좀 묻겠지 10% 정도 그죠? 복리니까 6천에 10%면 600이죠. 근데 복리니까 20이 더 붙는단 말이야. 620만 원. 그래서 6,620 찾는 거야. 근데 이게 뭐 9,900 찾으려면 이자리 몇 프로 돼야 돼 도대체 이게 한 뭐 이자리 한 70% 가까이 돼야 뭐 이 찾을 건데 이런 거 찍고 있고 뭐 7,200 이런 거 찍는다 개념이 없는 거지. 예금 전혀 안 해본 거예요, 그죠? 6천 예금했는데 1년 동안에 1,200만 원 붙으면 이자율이 6천에 1,200이면 이자가 몇 프로고 지금? 20% 아닙니까? 20%. 이율이 20%가 돼야 이자율이 그 뭐야 1,200이 붙겠지, 그지? 이 암산을 해봐도 안 됩니까? 요 정도는. 그럼 뭐 계산을 저 연금에 내 거기서 몰라도 답은 찍어도 찍겠다 이거 그지? 13번에 자 이것도 이제 어저께 우리 그 이론 정리할 때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때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낮춘다가 아니고 높인다. 이 할인율이 바로 뭘 뜻해요? 요구 수익률을 뜻하는 용어야. 근데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 수익률도 증가해가지고 위험하고 요구 수익률은 항상 비례하는 관계가 있잖아, 그지? 근데 이 요구 수익률이 위험을 조정하는 할인율로 사용되니까 그냥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럼 위험이 증가할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해, 낮게 적용해? 높인단 말이야.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단 말이나 할인율이 높아진단 말이야. 같은 말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어저께 위험이 증가할수록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다. 그게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법.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더 높인단 말이야. 그지? 낮추는 게 아니고. 근데 1번이 할인율을 높인다. 이거 다 알고 있지? 알아요. 근데 왜 4번을 찍었다 그러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뭘 안다 말이고. 할인율을 높인다나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나 같은 말이지 그게. 할인율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라고.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진다 말이야.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나 할인율이 상승한다나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럼 할인율을 높이면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는 거니까 상향 조정되는 거지 하향 조정이 아니잖아. 하향 조정이면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는 거지. 어떻게 높입니까? 그럼 할인율을 낮춰야지.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나 할인율을 높인다나 이게 같은 말이라고. 1번하고 4번이. 그래 할인율을 높여야만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야만 위험이 처리되는 게 우리 투자 가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투자 가치는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 요구 수익률로.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 수익을 할인하는 할인율로 사용되니까 그냥 할인율 이렇게 표현한다고. 어이? 그런데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높게 적용한다 그랬죠. 이 할인율을 높인다니까. 이 수익을 할인하고 있는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다고. 그럼 이 분모가 높아질수록 투자가치가 낮게 평가돼 나오죠. 투자가치가 없어야 투자를 안 하면서 위험이 제거되지. 위험이 높은 투자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자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투자를 하면 그건 위험이 제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지? 위험이 전혀 관리가 안 됐죠. 위험이 관리가 되려면 항상 위험이 높은 투자일수록 이 할인율을 높게 적용해서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단 말이야. 상향 조정.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나 할인율을 높인다. 같은 말이야. 1번하고 4번은. 그 다음에 2번에 투자자의 위험 혐오도는 요구 수익률 중 무위험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고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야?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두 개로 구성이 되죠. 근데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을 합친 게 요구 수익률인데 거기서 무위험률은 위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요구 수익률 중에서 무위험률은 위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투자 후에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 요 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위험하고 관계되는 건 뭐다? 위험 할증률이야. 이게 위험에 대한 대가고 요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위험 혐오도, 그 위험 혐오도라는 게 다른 말로 위험에 대한 태도 아닙니까? 그 위험에 대한 태도는 위험 할증률을 결정하는 용이지 무위험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요 지문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올해 요거 답으로 제시될 확률 매우 높아요. 2번 지문 위험 혐오도는 무위험률이 아니고 위험 할증률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에는 투자에서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게 있다가 아니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하는 방법이죠.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부담할 손실을 보험회사에게 떠넘기는 거잖아요. 손실을. 그럼 이거는 위험의 증가지 위험 회피가 아니잖아. 위험을 회피하는 것. 위험 회피는 손실 가능성을 처음부터 아예 피해버리는 거야. 손실 가능성을 처음부터 피하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켜버리고 위험이 없는 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위험 회피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 다른 말로 무위험 자산만 선택한다. 위험한 투자는 다 제외시켜버리고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자산만을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위험 회피예요. 위험 그 보험 가입이라든가 변동금리라든가 그다음에 또 저기 주택 선분양이라든가 임대료 인상, 이자율 스왑 이런 것은 전부 위험을 다른 주택에 떠넘기는 위험을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답이 5번이 맞죠. 이 보수 제출방법은 예상되는 수익을 최대, 중간, 최소로 수익한 다음에 가장 낮은 최소의 수익률이 자기가 원하는 요소보다 더 클 때 투자하는 방법. 이게 보수 제출방법이 어저께 얘기해 줬잖아. 보수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수익은 가급적 낮게 예상을 하고 비용을 높게 추정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 수익을 낮게 추정한다는 게 A라는 투자이 있으면 이 투자에서 예상되는 수익을 기대 수익을 그죠? 최대, 중간, 최소로 추계를 한단 말이야.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오면 20%, 제일 적게 나와도 10%, 그럼 중간 정도는 15%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수익을 최대, 중간, 최소로 추계한 다음 이 가장 낮은 최소의 기대 수익률이 내가 원하는 요구수보다 더 클 때 투자를 채택하는 거예요. 근데 높은 수익이 예상돼도 불구하고 이걸 판단 기준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가장 낮은 수익을 판단 기준으로 했다 이 말. 수익을 가장 낮게 예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수익을 한다고. 그래서 높은 수익이 예상돼도 불구하고 이걸 판단 기준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높은 수익을 획득할 기회 자체를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 더 첨가할 거. 보수 제출 방법은 위험은 제거할 수 있으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위험은 제거할 수 있죠. 위험을 감소를 꺼리니까, 그지? 그런데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판단 기준으로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는 방법이에요. 아니, 위험은 제거하나 수익 극대화는 불가능한 방법이 바로 보수 예측 방법입니다. 5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14번에 오피스 빌딩 아파트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 경제 환경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나누어 향후 5년간 수익률을 추정한 결과 아래 같던데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자, 위험 회피형 투자를 전제한다. 항상 시험은 위험 회피형 투자를 전제로 냅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라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자예요. 합리적 투자인데, 근데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은 큰 걸 선택하고 위험은 작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세 개의 투자 중에서 수익은 오피스 빌딩이 20%로 가장 높네. 그럼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오피스 빌딩이 양호한 투자예요. 그런데 위험은 보면은 아파트가 3% 가장 적죠. 표준 편차 위험은 그죠? 그럼 위험적인 측면에서는 아파트가 양호한 투자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상가는 그럼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뜻이죠. 그죠? 왜? 위험이 가장 적은 것도 아니고 수익이 제일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안이 오피스 빌딩하고 아파트하고 상가 세 개가 있는데 오피스 빌딩은 수익이 가장 큽니다. 그지? 그다음에 아파트는 위험이 가장 적습니다. 수익이 크고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상가는 수익이 가장 큰 것도 아니고요. 위험이 제일 높은 것, 위험이 제일 적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위험하고 수익을 아무것도 충족 못 하지. 그러니까 상가는 가장 먼저 투자해서 배제를 시켜야 돼. 그리고 이제 상가는 투자해서 배제를 시키고 기각 처리하고 오피스 빌딩하고 아파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오피스 빌딩하고 아파트 중에 한 개를 선택하려니까 자, 오피스 빌딩은 수익이 아파트보다는 높지만 위험도 아파트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또 아파트는 위험이 오피스 빌딩보다 적지만 수익도 오피스 빌딩보다 더 적죠? 위험하고 수익은 항상 비례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례.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분산법에 따라서 투자를 선택하려니까 오피스 빌딩은 수익은 크지만 위험이 높아서 선택을 할 수가 없고 또 아파트는 위험이 적지만 수익이 적어서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평균분산법으로는 투자를 선택할 수 없다 그랬네.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지? 보수적인 투자라면 위험이 적은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고 공격적인 투자라면 수익이 큰 오피스 빌딩을 선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옳은 점이 되는데 자 1번에
오피스 빌딩과 상가에 비해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이 실제 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야 돼. 가장 높다. 왜냐? 지금 아파트가 표준 편차가 3% 위험이 제일 적죠? 위험이라는 게 뭡니까? 위험이 기대 수익률이 변화될 가능성을 위험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위험이 적다는 말은 이 기대 수익률이 변화될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뜻이죠. 기대 수익률이 변화될 가능성이 적으면 투자를 했을 때 실제 수익하고 기대 수익률이 가까울 가능성,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지. 위험이 적다는 말은 수익이 변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뜻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그러면 투자를 했을 때 실제 수익하고 기대 수익이 일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지. 낮은 게 아니고, 그지? 그래서 1번은 틀려있고, 2번에 상가는 지배권리 제공 결과 제외됐죠. 아무것도 충족을 못했잖아. 수익하고 위험을, 그지? 상가는 가장 먼저 배제를 시켜야 되죠. 그리고 이제 오피스 빌딩하고 아파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려니까 위험하고 수익을 동시에 충족하는 게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 빌딩도 아니냐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평균 분산법론 투자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선택할 수 없다 그래야지. 뭐 수익이 큰 오피스 빌딩에 무슨 우선 투자를 해. 수익이 높아도 오피스 빌딩에 우선 투자한다. 그래도 안 되고 위험이 적은 아파트에 우선 투자한다. 그래도 안 돼. 평균 분산법론 선택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럼 그러면 어떤 말이 나와야 돼? 상가는 지배권리 제공 결과 제외되고 요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이 말이 나와야 돼. 아니?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보수적이라면 아파트를 공격적이라면 오피스 빌딩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아니? 보수적인 투자는 위험이 적은 아파트를 그다음에 공격적인 투자는 수익이 큰 오피스 빌딩을 선택한다. 그렇게 돼야죠. 그지? 왜 돌아가고 있는데 자수가 이게 왜 돌아갔지? 그 다음에 3번에 오피스 빌딩과 아파트의 투자 금액을 5대5 비율로 분산 투자한다. 50대 50으로.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수는 17%가 되겠네. 봐라. 지금 오피스 빌딩의 기대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20%. 여기에 그러면 50% 투자하면 곱하기 50 하면 10% 수익 나오죠. 아파트 기대수익이 14%니까 여기에 50% 투자하면 7% 수익 나오네. 그럼 10% 더하기 7% 하니까 17% 되네요. 그것도 계산입니까? 읽으면서 바로 답이 3번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4번에 위험 1 단위당 기대 수익률을 적용할 때 아파트보다 오피스 빌딩이 더 우월한 게 아니고 아파트가 더 우월한 투자다 그래야 돼요. 위험 1 단위당 기대 수익률 이게 뭐예요? 위험 1 단위당 기대 수익률 변이계수가 아니고 변이계수의 역수라 역수. 변이계수 역수인데 요거는 높을수록 양호합니다. 높을수록. 그럼 요놈하고 이제 분모 문자를 바꿔봐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되겠죠.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게 변이계수라. 근데 변이계수는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변이계수가 적으면 그 변이계수의 역수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변이계수가 적으면 변이계수 역수는 당연히 높게 나타나죠. 근데 어떻게 변이계수가 적으냐? 위험이 낮은 투자니 무조건 변이계수가 적어서 양호하다 이 말이야. 위험이 낮은 투자니. 근데 지금 아파트하고 오피스 빌딩 중에 위험이 뭐가 더 낮아요? 아파트가 위험이 제일 적잖아요. 그럼 변이계수를 중에도 아파트가 양호한 투자이 되고 변이계수의 역수를 중에도 아파트가 양호한 투자이 된다면. 그러니까 요 지금 4번 지문은 잘 들어요. 지문을 위험 1 단위당 기대 수익률을 적용할 때 이렇게 나와도 위험이 가장 적은 걸 찍으면 돼. 위험이 가장 낮은 게 가장 양호한 투자가 된다고. 그리고 또 지문을 바꿔가지고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을 적용할 때 이렇게 바꾼다. 그 4번 옆에다 적어봐라. 그 여백에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변이계수라. 그걸 적용해도 역시 아파트가 우월한 투자가 된다 이 말이야. 변이계수도 위험이 가장 낮은 게 변이계수는 적어서 양호하고 또 위험이 가장 낮은 투자니 변이계수의 역수는 높아서 양호한 투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이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 하고 나오든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하고 나오든 간에 무조건 위험이 가장 적은 걸 찾으면 그게 가장 우월한 투자가 된다고 내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줬을 건데 그죠? 뭐 다른 거는 그게 얘기를 안 해줬냐마는 그지? 얘기해줘도 뭐 언제 얘기했는지 기억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 4번 지문은 다음 주에 또 내요.
위험 단위당 기대 수익률 이렇게 나오든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을 적용할 때 이렇게 나오든 간에 무조건 위험이 가장 낮은 투자니 우월한 가장 양호한 투자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 그러니까 변이계수를 적용하든 변이계수의 역수를 적용하든 뭘 찾아라? 위험이 가장 낮은 거. 위험이 낮은 게 변이계수는 적어서 양호. 그다음에 변이계수 역수는 높아서 양호하다 이 말입니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5번에 오피스 빌딩과 아파트에 분산 투자할 때 수익률에 대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투자로 인한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이게. 3번이 맞으니까 당연히 5번 틀렸겠죠.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에도 제거할 수 없다 그랬어. 그죠? 다만 이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만 되면 비체계적 위험은 모두 제거할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은. 그러나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에도 제거될 수 없으니까 모든 위험이 제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면 투자로 인한 비체계적 위험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체계적 위험은 어떤 경우도 제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번에 금융기관이 추가로 대출해 주는 최대 대출 금액은 얼마냐? 당 기존 대출 금액은 1억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얼마나 많이 했노? 이제는 요 정도 문제는 풀겠지. 자, 대부 비율 나오면 어떻게 알아? 대부 비율에는 부동산 가격을 곱해주라 말이야. 그지? 그럼 대부 비율이 60% 이하 이거 부동산 가격은 5억이라 그랬나? 5억이다. 그럼 이거 곱하면 대출 금액이 3억하고 이미 계산이 됐죠. 그죠? 이건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을 준다. 부채 감당률을 주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순영업 소득을 부채 감당률로 나눈다. 부채 감당률로 한번 나누고 이걸 다시 또 저당 상수로 한 번 더 나눠주면 그게 바로 대출 금액이라고. 그럼 순영업 소득 3천만 원 나와 있고요. 3천만 원. 나누기 부채 감당률 1.5 나와 있고 1.5 하면 2.5 나오겠지. 또 나누기 저당 상수 0.1 나왔으니까 나누면 2억하고 바로 나오네 그냥. 계산기 바로 탁탁 때려가면은 3천 나누기 1.5 나누기 0.1. 그럼 바로 2억 아닙니까? 그럼 요 금액이 지금 두 개가 나왔는데 항상 큰 금액을 대출해주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금액을 버리고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금액이 되는데 기존 대출을 받은 게 없으면 2억이 되겠지만 기존 대출을 1억 받았잖아요. 그럼 1억을 뺀 1억이 추가 대출 금액이 되겠지 당연히. 그죠?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거면 1억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에 토지 이용 집약도. 집약도라는 게 바로 1번 지문에 있는 것을요. 집약도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 이걸 집약도로 한단 말이야. 근데 면적을 적게 이용하고 자본의 투명이 많을수록 집약도가 높아지가 되고 집약도가 높은 이용을 무슨 이용이라 그래요?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 한다. 집약적 이용. 그지? 근데 도심은 집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지? 땅을 적게 사용하면서 그게 자본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건물을 고층화시키면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자본의 투명이 많아지기 때문에 집약도가 높아서 도심이 토지는 집약적으로 이용이 되고 외곽이 토지는 조항적으로 이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 이윤이 극대화되게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도록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어. 이윤이 극대화되는 토지용 집약도를 집약한계라고 하는 게 집약한계.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 토지용 집약도를 조방한계라고 합니다. 근데 집약한계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집약도인데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를 해야 돼요. 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를 하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조방한계가 충족되려면 손익분기점이니까 이거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해야 한다 이 말이야. 총수익,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아니고 총수익하고 총비용이 일치할 때 손익분기점이 충족되는 거예요. 자, 거기 3번에 가장 양호한 최적 조건에서도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정도의 수익만 획득하나 그래서 그 말이 뭐고 생산 비용을 가장 양호한 조건에서도 생산 비용을 감당할 정도의 수익만 획득할 수 있다. 투입된 비용만큼 수익이 산출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야?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같다 이 말이잖아. 총 비용과 총 수입이 같다.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은 집약도는 조방 한계예요. 그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손익분기점을 뜻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한다 그래야 돼.
어? 그래야 옳은 지분이 되겠고. 지금 이걸 뜻한단 말이야. 겨우 투입된 비용만큼 수익을 산출할 수 있다. 이 말이 총수익하고 총비용이 일치해서 손익분기 기준이 충족되었다. 이 말이니까, 그지? 당연히 이거는 조방관계를 뜻하는 지문입니다. 지방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3번은 틀려 있고요. 그다음에 2번에 입지 조건, 위치지, 위치. 입지 조건이랑 위치 같은 말이죠. 뭐 입지 조건이 양호해서 위치가 좋으면 이익도 크겠죠. 입지 잉여가 크고, 입지 잉여가 큰 곳은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 지역이 바로 도심을 뜻해요. 그래서 도심이 이 면적에 투입되는 자본량이 높기 때문에 이 자본의 투입량이 많을수록 집약도가 높고 또 대체성도 커진다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바로 집약도하고 똑같단 말이야. 집약도가 높다나 대체성이 크다나 거의 같은 말이죠. 그리고 4번에 동일업종 내에서 토지용 집약도가 동일하더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입지잉여를 하는데, 입지잉여 위치가 양호해서 생기는 이익이 말이야. 근데 입지잉여는 입지 조건에 따라, 즉 위치에 따라 100이 되기도 하고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응? 입지잉여가 100이 되는 곳, 거기가 바로 집약한계입니다. 집약한계. 이윤이 극대화되는 장소라는 뜻이라. 그러면 입지잉여가 0이 되는 곳, 여기를 한계 입지라고 한다. 이 말이야. 입지잉여가 0인 거. 그러니까 입지잉여가 0이면 위치 때문에 얻는 이익이 전혀 없다. 손실도 전혀 없고, 입지잉여가 0이 되는 위치, 거기를 바로 한계 입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 용어도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5번 지문도. 그다음에 17번에 주택의 여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제 여가 인사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그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실질소득이 증가했을 때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여가가? 하향여가가 발생해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증가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해. 그럼 무슨 여가가? 상향여가가 나타나. 그러니까 2번 지문 바뀌면 안 돼. 상향여가는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 하향여가가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발생한다. 그 다음에 3번 고소득층 주거지역,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수선 비용, 보수 비용, 개량 비용이 가치 상승분을 초과한단 말이야. 수선비가 더 커요. 그럼 고소득층 수선 안 하고 새집 사서 이사가고 자기가 쓰던 주택을 저소득에 임대를 통해서 물려줘. 그럼 무슨 여가가 생겨? 하향여가가 발생한단 말이야. 반대로 저소득층의 일부 지역에서 주택 수선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커. 그럼 주택을 계속 개보수해서 고급화 시키겠죠. 그럼 고속기 순환을 내서 상향여가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는 거 알겠지. 고속금 주기에서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 크면은 하향여가 나타나지.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이 반대로 그죠? 수선 비용 고속금지에서 수선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뭐가 나타나요? 고속 지역에서 수선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커요. 가치 상승분이 더 크다. 그럼 또 고속 주기에서 수선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상향여가 나타난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교도소 잡히게 한다. 고속 지역에서는 상향여가라는 건 없어. 여가 현상은 잘 들어봐. 여가 현상이란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주택을 주고받는 게 여가 현상이에요. 그럼 고속 지역에서는 저속계 좋아야 여가 되니까 하향여가 나타난 거야. 하향여가만. 상향여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고속지역에서는 이 가치 상승보다 수선비가 크면 하향여가 생기잖아요. 그지? 근데 수선비보다 가치 상승비 더 크면 주택이 더욱 고급화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더욱 고급화되는 게 계속 개보수를 하니까. 근데 반대로 또 저소득 지역에서 수선비보다 가치 상승비 더 커요. 그럼 주택을 개보수해가지고 고급화되니까 고속기 순환을 받아서 상향여가 나타나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저소득 지역에서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분을 초과해. 수선비가 더 커. 그럼 어떻게 돼? 저소득 지역에서 수선 비용이 가치 상승보다 더 크다면 또 하향여가 나타난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저소득 지역에서는 하향여가는 있을 수가 없어. 저소득이 주는 거는 여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거인하는 거다. 소득이 다른 계층끼리 주택을 주고받아야 여가 현상이 된다고. 그럼 저소득 지역에서는 하향여가는 발생할 수가 없죠. 상향여가만 있을 거 아니야. 저속계, 고속계 줘야 여가가 되니까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저속지역에서는 상향여가만 나타나지 하향여가는 없어. 그럼 수선비가 더 크다. 그럼 어떻게 해?
주택이 더 불량주택으로 변모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주택이 불량주택화된다. 그래서 도심에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거예요. 왜? 수선비가 더 크면은 수선할 능력이 없어서 소득이 낮잖아요. 소득이 낮은 소득, 요 소득이 낮잖아. 저소득층이니까. 그래서 계량 능력이 없어서 계량을 포기하니까 도심에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에 있잖아요. 도심에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것은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라니까. 뭐 때문이라? 낮은 소득 때문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시장 실패 때문으로 볼 수 없지. 시장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시장은 여가인상을 통해서 충실하게 자원을 배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량주택이 형성되는 것은 바로 낮은 소득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주거 분리가 이제 도심 지역에서 그죠? 소득이 다른 계층이 주거지역을 분리하여 형성하는 거죠. 그게 왜 생기는 거야? 고소득층은 부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이 계속 멀어지려고 해. 근데 저소득층은 정의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 가지고 고소득층은 계속 가까이 가고자 하거든. 저소득이 가까이 가고자 하면 고소득이 멀어져 버리고 요런 동기에서 자연스럽게 주거 분리가 야기된다. 바로 외부 효과 때문 아닙니까? 그지? 정의 외복과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복과 손실은 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게 바로 주거 분리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제는 그 17번 정도 문제는 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 바로 보자마자 탁탁 찍어내야지. 요 정도는 그지? 18번부터는 번호가 좀 안 좋으니까 7번 지우고 좀 쉬었다 합시다.